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지금 그래도 추석 연휴 전에 뉴욕 증시가 그래도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휴장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진 않고요. 지금 글로벌 선물 시장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물론 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일요일날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물론 요 며칠 특히 지금 또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만든 건 이제 자료를 만들었었던 기준으로는 인덱스 기준으로 110이 있었으니 110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달러와 관련된 부분을 좀 걱정하시길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제가 이제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캐시메이커 채널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드리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요 의견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강세론자인 걸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의 중립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또 채널들도 많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그 중립적인 채널에 가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좀 강세론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강세론자 입장에서 또 지금의 달러를 어떻게 보는지 요걸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목에서처럼 저는 이제 달러는 하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달러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강한지를 알아야지 이 강한 요소가 이제 없어져야지 해소가 돼야지 약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강세 요인을 일단은 살펴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걸 겁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 차이. 이거는 이제 미국과 나머지 주요 통화국 간의 금리 인상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경기의 또 차이.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도, 그 다음에 백악관의 정책, 뭐 이렇게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나눠봤는데요. 뭐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다들 아시는 거죠. 어쨌든 달러는 미국의 통화죠.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심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의 금리를 세게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주 요인인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지 강세가 누그러질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여기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물가 CPI 기준입니다. PCE는 아니고요. CPI 기준으로 저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이때도 그러지 않았냐? 이때도 8.5 나오고 딱 꺾이고 나서 야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때 한번 단기 랠리가 한번 살짝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CPI가 올라가면서 뭐 또 박살이 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다만 또 한번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서 한번 또 단기의 랠리가 나왔죠. 근데 저는 요때의 흐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페이크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렇게 완화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생각보다 깊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8월이죠.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9월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요때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8.1 정도 보거든요. 8.1 정도로 보는데 이거 여차하면 7.9 다시 7을 한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헤드라인 CPI의 헤드라인 물가를 가장 자극을 많이 했었던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도 지금은 이제 조금 완화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안정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I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꽤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중고차 가격 역시도 8월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4%나 빠졌어요. 지금까지 그 코어 CPI를 자극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도 중고차 가격이었거든요. 이 중고차 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랑 이 가격이라는 거, 가격 상승이라는 건 그 임계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한계선이 있다. 근데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그 한계선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바쁘고 지금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이 신차가 인도가 잘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소렌토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소렌토가 4천만 원 정도 하는 거 중고로 아무리 뭐 그냥 뭐 한 쓴 지 얼마 안 돼 3개월 아니면 뭐 6개월밖에 안 돼 거의 신차급 중고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차 가격보다 2, 300만 원 이상 내고 산다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이런 가격들이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건 결국은 정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공급망 이슈가 좀 풀리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 역시도 좀 늘어납니다. 출하량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신차 이제 이 공급 병목 현상 이 부분도 좀 풀리고 있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도 자연스럽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헤드라인 CPI를 누르고 있었던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코어 CPI를 자극했었던 중고차 가격은 떨어진다. 신차 가격 역시 조금 떨어지고 있고 특히 항공료, 특히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통비라고는 하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항공료가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이 미국 국민들도 한번 이제 이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이 보복 소비로 한번 쫙 여행을 갔는데 이게 항공료가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가지만 이게 자주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까지도 지금 이제 감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항공료는 결국에는 또 유류 할증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료 가격을 좀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CP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락을 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물가를 또 높일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뭐냐면 임대료, 쉘터죠. 쉘터 가격, 쉘터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야, 이것 때문에 코어 CPI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거는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랑은 좀 다르다. 이때 떨어지는 거랑 페이크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실질적인 CPI는 떨어졌지만 에너지 가격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었죠. 예, 그러니까 이건 페이크고. 근데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8월도 거의 자명하다. 예,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자명하다라고 보면 결국에 이번에 거는 페이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곡물 가격인데 이거 에너지가 아닌 식료품 인플레이션 상승률인데 야 이거는 안 꺾이지 않았냐라는 거죠. 요게 안 꺾였지 않았냐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꺾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곡물 최근에 주요 곡물 가격들이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거는 그 유가와 좀 다릅니다. 유가가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같은 거는 원유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걸 바로 가격에 반영을 시키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의 레깅이 있긴 합니다. 레깅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6개월, 7개월, 1년 이렇지는 건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일주일 상간으로 레깅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개솔린이라든지 디젤 가격은 그 시간차 한 1, 2주의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죠. 근데 곡물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곡물은 우리가 뭐 쌀 같은 것들을 먹으면 다르죠. 쌀은 좀 다릅니다. 쌀은 왜냐하면 바로 추수를 하고 우리가 바로 소비를 하니까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 같은 것들이 식료품 가격에 뭐 쌀은 뭐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가격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음식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식음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는 단순히 곡물 가격 자체를 매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포함이 되죠. 근데 결국에 그 곡물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든 그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도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다고 바로 밀가루 가격이 하락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시간차를 두죠. 이거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레깅이 더 깁니다. 그 다음에 뭐 대두 같은 것도 사료도 떨어졌다고 바로 사료 가격을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떨어졌다고 이 음식 인플레이션 가격 지수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하락한 지가 하나, 둘, 3개월. 그러니까 이건 밀입니다. 밀 가격이 3개월 정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요즘에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옥수수 작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옥수수 가격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요. 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5월 정점 대비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오트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쫙 지금 빠져 내려가 있는 상태고, 대두는 아무래도 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두 가격도 그러니까 옥수수랑 대두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 가뭄에, 특히 이제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는 그 북미라든지 남미 지역에서 많이 작황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뭄이 많다 보니까 작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 자체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쉘터죠. 쉘터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것도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CPI 지표, 물가 지표를 산정하는 지수 중에 가장 레깅이 긴 게 주거비입니다. 쉘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임대를 할 때 이렇게 월세를 낼 때 계약을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계약은 안 하잖아요. 보통 짧게 1년, 좀 길면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이 이게 이 시간이 그때는 좀 주택 가격이 높을 때 계약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했던 사람들의 임대료를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임대료가 조금씩 지금 이제 계약이 재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쉘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주거비인데 이건 여전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죠. 이걸 이제 코어 CPI가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요 주택 가격 지수는 다 정점에서 지금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실러 주택 지표. 근데 이거는 가장 어찌 보면 주택 지표 중에서도 후행 지표거든요. 후행 지표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상승세가 급격하게 떨어진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주택 가격 지수 역시도 급격하게 상승률이 꺾였다라는 거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건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인데 이제 중간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꺾였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임대료가 하락할 요인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어 CPI를 끌고 갔었던 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공실이 많아지고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제 공실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신규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주택 판매 지수 자체를 보면 거래가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공실이 많다라는 거고, 집 주인 입장에서야 내가 일가구인 사람들이야 내가 가서 살면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공실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임대를 둡니다. 그러니까 언제 팔릴지는 모르니까 장기 임대는 두지 않는 거죠. 단기 임대로 팔리면 바로 내보낼 수 있게, 그리고 단기 임대로 하는데, 단기 임대를 하는 만큼 가격을 좀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주택 가격 지수에 계속 주거비에 계속 이제 포함이 될 거라는 거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코어 CPI를 또 낮출 수 있는 요인 중에 지난번에 발표됐던 우리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임금 상승률 자체도 지금 완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코어 CPI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물가 상승률 요소 자체도 지금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좀 정점이 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제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은 전혀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흔히 말하는 페드 피봇이 나올 것이냐, 저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연준은 페드 피봇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내년 한 연말 정도에 가야지 페드 피봇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빨라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물가가 낮아지면 내년은 결국에는 다, 그러니까 올해의 물가 상승이 결국에는 내년에는 YOY 기준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다 역기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오히려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가 나와버려서 경기가 깨지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페드 피봇을 돌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면 더 강하게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9월 FMC 회의가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뉴욕 증시가 매파적인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게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의 차이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더 올라 이제 이번에 9월달 FOMC에서 75bp를 거의 뭐 확정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3%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또 2.5%입니다. 2.5%인데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2.5%인데 여기 보시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거는 그 6개국,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6개국의 통화가 어떻게 변화되냐도 중요합니다. 뭐 비율로 보시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로화가 가장 많습니다. 유로화가 5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화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를 세게 만드는 건 유로존의 경기 둔화도 있습니다.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로화가 57%, 그 다음이 엔화고, 엔화도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죠. 그 다음에 파운드와 영국 당연히 안 좋죠 지금.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나마 캐나다가 좀 살만합니다. 그나마. 그 뒤에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위스 크로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스위스 크로네라든지 프랑은 뭐 그렇게 큰 차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 통화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주요 통화들의 주요국들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2.5입니다. 근데 이번에 ECB가 세게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이거죠. 이제 1% 겨우 넘겼습니다. 1.25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BOJ는 전혀 금리 인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 워낙 경기가 낮다 보니까 계속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일본과 관련된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일본이 왜 저렇게 됐는지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엔화는 엔화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주요 통화 중에 가장 많이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된 게 엔화죠.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유럽 내에서는 좀 발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영국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1.75입니다. 여전히 미국보다도 낮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캐나다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좀 금리 인상을 좀 했던 이 통화였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국 그러니까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에서 가장 평가 절하가 달러 대비 덜 된 게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 6%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금리가 3.25입니다. 연준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스위스 크로네인데 스위스 크로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가져놨는데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스위스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0.25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이런 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통화국들이 여전히 금리가 미국 대비해서 인상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국은 달러 강세를 계속 이제 만들었던 요인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좁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9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11월, 12월은 50bp, 25bp 그리고 어쨌든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상단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 찍으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완화되고 있고 대신 이 나머지 뭐 ECB라든지 뭐 BOJ는 뭐 안 되겠지만 뭐 BOE라든지 그 나머지 애들은 지금 빠르게 따라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밑에서 이 갭 차이를 조금씩 줄여준다면 이건 역시도 달러 인덱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전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달러 인덱스가 뭐 이게 뭐 100을 밑으로 깨고 다시 뭐 95 뭐 이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110까지 올라왔던 이 강세는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5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세가 이제 꺾이는 흐름. 더 이상 110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인은 그거죠. 미국과 그 다음에 글로벌의 경기 차이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워낙 괜찮으니까 버티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인 거고, 글로벌은 경기가 워낙 지금 좀 둔화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 부분은 완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가 글로벌 경기를 좀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연준이 어쨌든 미국 경기를 좀 꺾겠다라는 거, 뭐 이번에 파월 의장이 또 이야기를 했죠. 경기를 좀 둔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둔화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한계가 4%지 않을까. 기준금리 기준은 4%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 요인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미 이걸 반영해서 이미 금리 자체가 그 목표치까지 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도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야 채권을 가봐도 안 좋아. 왜? 다 금리 인상하는데 야 채권 금리 올라가. 야 근데 이 채권은 사봐야 어차피 손해잖아. 왜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 채권에 대한 매력도도 없어요. 뭐 그것도 안 사. 그 다음에 뭐 지금 원자재 살려고 하니까 겁나. 야 뭐 WTI 야 원유 많이 오른다며. 그래서 막 원유 막 사놓으니까 또 바바바박 지금 최근 또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 요즘 천연가스 그래 이거 아직 푸틴 또 잠궜잖아. 그 천연가스 또 살락하니까 최근 천연가스 또 주주주 내려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주가 역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라고 해서 안전자산 선호도, 특히 달러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완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랑은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대체적으로 6개월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이 선반영, 이거 뭐 사실 우리가 흔히 킹 반영이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녹아나면서 이걸 가격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묻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면 또 달러 강세 요인은 또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정책도 달러 강세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IRA 법안, 이거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인플레이션, 인플레, 그 다음에 뭐 자국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뭐 이거는 이것보다는 그다음에 탄소 배출 뭐 이거 줄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야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도 더 많이 하고, 야 지금 이번에 코로나 터지는 거 보고 하니까 팬데믹 보니까 야 안 되겠더라. 그리고 야 중국 이거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다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IRA 법안을 내놨고,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엔 핵심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 투자를 많이 하려고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건 달러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의 공장 짓는데 뭐 원화를 짓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 애들이 가도 뭐 엔화를 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결국에는 그렇게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리쇼어링 정책이, 이 ARA 법안이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또 수요를 또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요인은 안 빠지겠죠. 요거는 오히려 늘면 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 기조가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계속 리쇼어링 정책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달러 일정 수준의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덱스 기준으로 이걸 100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역시도 이거죠. 지금 달러 강세가 사실상 미국 주요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미국도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각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결국엔 달러로 환전해서 그러니까 송금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익이 깎아 먹히는 거죠. 그건 별로긴 한데, 지금은 뭐 미국 정부도 그것
지금 발등에 뭐 기업 뭐 이거 신경 쓸 게 아니죠. 왜? 당장 중간 선거가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인플레이션 너무 놔두면.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 방법으로도 달러 강세를 용인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달러 강세로 용인을 한다. 왜? 결국에는 달러는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한다. 수입을 하는데 달러가 강세되면 수입 물가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을 해올 때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게의 구매력 자체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쉽게 소비도 안 꺾이고 그다음 미국이 쉽게 또 경기 침체도 쉽게 잘 안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이런 미국의 그러니까 백악관의 정책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 좀 용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건 리쇼링은 안 바뀌겠지만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앞서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혀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꺾겠다고. 경기를 꺾어서라도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그게 백악관 입장에서는 달가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직 중간선거도 남아있는 상태. 물론 뭐 중간선거 끝나도 재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무너지는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잡고 싶은데 야 경기는 안 꺾고 싶어. 이거는 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백악관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입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연준 이사들이 연준 지역 연준 총재들이 다 경기를 좀 꺾더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야 금리 인상해야 돼. 그리고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해. 근데 야 균형은 맞춰야지. 너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하면 야 경제까지 깨트리는 아니잖아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결국에는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추천이었고 사실 다음 차기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 재임에 성공을 하면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될 겁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죠. 연준 부의장 뭐 남편이 뭐 백악관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민주당 라인입니다.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그 백악관의 연준 내의 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말은 결국에는 백악관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엔 이 말은 최근에 나왔던 그 발언을 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건데 역시나 행정부는 경기까지 부러지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 이렇게 세게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세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확인이 된다면 페드 피봇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은 별로 압박을 안 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백악관에서 별로 그렇게 압박을 주지 않겠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압박하지 않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경기가 꺾이는 게 눈에 보이면 좀 압박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이거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요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달러는 이제는 하락을 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달러의 하락이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그거는 아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인덱스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1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이걸 깨고 지금 내려갈 것이냐라고 하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 사태도 있고 아직 유로존이 미국을 경기를 따라 붙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진 않다. 그렇다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내년은 지나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올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05까지의 단기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특히 금융시장, 특히 우리 시장, 미국을 제외한 증시에는 꽤 훈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원달러 기준 또 한 1,400원을 돌파를 한번 터치했다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도 좀 고점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좀 상단이 막힐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쨌든 또
미국 주식에도 좋죠. 왜냐하면 미국은 주요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 많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그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또 실적 관련 부분도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면 좀 편안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또 수급에 다시 수급이 또 매수로 또 돌아서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 달러 인덱스 역시 떨어진다라고 보고 100 이하까지 떨어지는 시기는 내년 상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3분기 정도면 100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여기 저는 110은 좀 오바라고 봅니다. 110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단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105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좀 박스권, 당분간의 박스권 흐름을 올해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105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은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강세장 전환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면 105 안에서라면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 추세 하락은 안 된다. 추세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세장 전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근데 뭐 지금 저 자리에서 추세 하락만 안 하고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죠?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런 조건은 조만간 갖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일요일 날 영상에도, 시황 영상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앞선 시황 영상에서도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여기다, 11,500. 요게 좀 지지되면, 이게 지지되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얼마냐? 요까지. 12,500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반등이 나와서 12,500이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승장 전환으로 봅니다. 이제 베어마켓 랠리도 끝났다, 상승장 전환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의,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걸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11,500에서 12,500에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2,500이 뚫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장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대세 하락은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만약에 11,500이 깨지면 1,500을 보겠죠. 전저점을 확인하겠지만 이걸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이게 지지가 돼준다면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 12,500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리에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시장의 대세 하락을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방을 투자를 했는데 예상이 틀려버리면 그때는 좀 복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만약에 하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나는 고점에서 싹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엄청나게 잘 마련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 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워낙 약세론자들이 많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대세 하락할 것 같고 그럴 거면 이거 남아있는 거라도 하방을 쳐야 되겠다, 뭐 그래서 SQQQ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고버스, 코스피 고버스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거라 봅니다. 왜? 그게 틀렸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그러니까 하방 예상이 틀려도 손해가 본 게 없으니까 다시 상승을 타기는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하방에서도 깨져버리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약세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난 약세론자야 라고 하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굳이 또 공격적으로 하방에 베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좀 강세론을 또 강세론적인 입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뭐 현금이 없으시면 홀딩이 맞습니다. 홀딩이 맞고요. 내가 현금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일요일 날 또 시황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